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CNN, BBC, 뉴욕타임스가 앞다퉈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2억 7천만 명의 나라를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기자마저 카메라를 내려놓고 오열했다는 그 현장.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유엔에서 모델 사례로 발표한 그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년간 단 한 번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한국 기업.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 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업률 25%, 의료 붕괴, 교육 중단.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수백만 명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고 노조위원장이 무릎 꿇고 참회했습니다. 정직, 성실, 상생이 한 나라의 국가 모토가 됐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세상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잠시 1초만 시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품격이 세계를 움직인 그 놀라운 순간들을 말입니다. 저는 뉴욕 본사 31층에서 에디터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났대요. 가서 취재해보세요. 정말 뻔한 이야기죠. 또 다른 한국 기업의 실패작이겠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마천루가 보였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직만으론 살아남지 못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건 결국 돈과 권력이에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한국 기업과 거래하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죠.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일로 우리 가족은 집까지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뻔한 결말이라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자카르타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그런데 공항 밖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대 물러가라 외국 기업 추방하자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가득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 수준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누구야? 한 남성이 인도네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외국 기자냐? 순식간에 저를 에워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메라와 가방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위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시위대 사이를 헤치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기자님이시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장 박상윤입니다. 박상윤 전무는 시위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했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박상윤 전무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업 간부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외국 기자를 구해준 거거든요. 왜 저를 구해주셨죠? 제가 물었어요. 박상윤 전무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 기업 간부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계산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자카르타 거리 곳곳에
현대차 관련 시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현대차 공장 앞 노조 집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노조 위원장 습관토가 마이크를 들고 격양된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우리를 착취했다. 습관토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18가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노조원들 표정이 억지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18가지 요구 목록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월급 500% 인상, 주 3일 근무제, 임원진 전원 인도네시아인으로 교체, 한국인 직원 50% 감축. 이건 요구가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은 유연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며 취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0년간 아무 문제 없던 기업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받는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오후에 인도네시아 정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발표했어요. 현대차는 우리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내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어요. 72시간이라니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저는 현대차 임직원들을 인터뷰했어요. 한국인 과장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인도네시아 직원 수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는 좋은 회사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뒷골목을 지나가다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습관토 위원장이 비밀리에 만나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습관토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박상윤 전무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현대가 잘못한 게 맞나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20년간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뇌물을 주지 않았고 모든 세금을 정확히 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오히려 너무 원칙적이어서 현지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기업들과 달랐어요.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때 제 기자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고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국제적 차원의 음모 말입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뭘 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자카르타 남부 빈민가에 위치한 현대 희망병원이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치료가 무료라는 점이었어요. 안토니우스 박사가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현대차 덕분에 지금까지 50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심장 수술, 백내장 수술, 응급실 운영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기업이 이런 일을 왜 하죠? 병원 곳곳을 돌아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심장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안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할머니들이 회복 중이었어요. 현대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라며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은 현대기술학교였어요. 자동차 정비 용접, 전자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드키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저는 쓰레기를 줍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리드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었죠. 그런데 현대기술학교 덕분에 지금은 BMW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대는 저에게 꿈을 줬어요.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생활비 장학금도 줬고 졸업 후 취업까지 도와줬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겉으로는 기업인데 속으로는 자선단체 같았습니다. 기술학교 실습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최신 장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강사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정성껏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환경보건 프로젝트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대차는 자바 해안의 망그로브 숲 1만 헥타르를 복원했어요. 시탄강 정화 사업도 했고 태양광 발전소 3곳도 세웠습니다. 단순한 공장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 하디가 설명해줬어요. 20년간 현대는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모든 분야에서 1,000만 명에게 혜택을 줬어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기업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런 기업이 정말 나쁜 기업일까요? 아버지가 말했던 한국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아리프라는 기술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현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리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대는 저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줬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고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 한국에 대한 불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만큼 나쁜 짓을 했을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한국 기업, 적어도 현대차만큼은 정말 다른 것 같았거든요. 현대차 취재를 시작한 지 3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습관토 노조 위원장이 저를 비밀리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자카르타 외곽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습관토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자님, 이것부터 보세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와 녹취록,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층의 비밀거래 증거였거든요. 현대를 몰아내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를 들여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습관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제 계좌에 1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노동부 장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대는 뇌물을 주지 않아서 문제야. 중국 기업으로 바꿔야 해. 그들은 우리 조건을 다 들어줄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대의 정직함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 20년간 단 한 푼도 안 줬잖아. 이런 기업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대차의 정직함이 오히려 약점이 된 상황이었어요. 뇌물을 주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습관토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대는 우리를 20년간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제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들이 현대기술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아내는 현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돈 때문에 현대를 배신했습니다. 기사로 쓰면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습관토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해요.
현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내용을 보도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정직하게 일한 기업이 이런 음모에 당하고 있다니 기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했어요. 48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전한 조작이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안보 위협이라니요. 하지만 언론들은 대통령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졸지에 안보 위협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박상윤 전무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2만 명 직원들과 200개 협력업체를 어떻게 하죠? 그의 목소리에 절절한 고통이 묻어났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어요. 박 전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게 현대의 원칙이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억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직해서 쫓겨나는 기업이라니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대차 공장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직원들이 마지막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산타페였어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조립 라인에서 20년간 일해온 수나르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공장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한국인 생산팀장 이재민 씨가 마지막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이 처연했어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기술학교에서 긴급 졸업식이 열렸어요. 원래 6개월 더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급하게 졸업하는 거였습니다. 강당에는 200명의 학생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리프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대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을 마치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박수 소리에 눈물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장 김선우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현대의 자랑입니다. 어디서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가르친 제자들과 이별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협력업체 대표들이 박상윤 전무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르토노 사장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사장님, 떠나지 마세요. 저희는 현대 없이는 못 살아요. 200개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두 울부짖었습니다. 20년간 함께 해왔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요. 또 다른 협력업체 사장이 박 전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요. 박상윤 전무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게 현대의 원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절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희망병원에서 벌어졌어요. 안토니우스 박사가 마지막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디토의 심장 수술이었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생사는 없습니다.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말했어요. 이것이 현대의 철학이에요. 마지막까지 환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디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현대병원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했어요. 이런 기업이 쫓겨나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 기업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빨간 산타페가 생산라인에서 완성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그 차를 지켜봤어요. 20년 역사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들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대형 글자로 현대 사랑해요라고 적었습니다. 드론이 그 모습을 촬영해서 하늘 위에 띄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현대차가 완전히 철수한 지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됐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하르토노 사장의 부품 회사가 첫 번째 도산업체가 됐어요. 현대차 부품만 20년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끊어진 거죠. 200명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현대차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 하르토노가 빈 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당당했던 사업가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연쇄도산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50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2주 후에는 100개, 한 달 후에는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파산했습니다. 5만 명이 실직했어요. 거리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서 일자리 구함이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료 붕괴였어요. 희망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심장병 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디토의 어머니가 제게 울며 말했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토니우스 박사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10명씩 수술해야 할 환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병원이 없으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육시설도 무너졌어요. 현대기술학교가 폐쇄되면서 2,000명의 학생들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리드키가 제게 말했어요. 후배들이 다시 빈민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금융위기도 왔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어요. 부동산 가격이 30% 폭락했고 자카르타 증시도 연일 하락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부 청사 앞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배신했다. 현대를 돌려내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어요. 저는 냉정한 기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건 예측된 결과인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협력업체 사장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들던 위자야 사장이었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와 함께 20년을 살았는데 현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객관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기업의 정직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상황을 속보로 내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리포트했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 철수 후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로이터, AP통신 모두 이 사태를 다뤘습니다. 현대차 철수 후 인도네시아 경제 마비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저는 기사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떠나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한국 기업의 힘이 정말 컸던 거예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현대 복귀 촉구 서명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몇백 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수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명 참여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전 국민의 20%가 참여한 셈이었어요. 현대를 돌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들이 SNS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 풍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수천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현대 돌아와 주세요라는 플래카드가 가득했어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서툰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환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심장병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대 병원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디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현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기술학교 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대가 우리 미래였어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2,000명의 학생들이 한국 대사관까지 행진했어요. 그들이 부르는 현대 사랑해요 합창이 자카르타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버텼어요. 대통령과 장관들이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국민 85%가 현대 복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응답도 78%였어요. 정치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알렸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사과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순히 돈벌이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나라가 은인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습관토 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습관토는 단상에 올라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절한 후회가 묻어났어요. 돈을 받고 거짓말했어요. 현대는 20년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저희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습관토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현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아내는 현대병원에서 수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대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TV를 보던 사람들, 집에서 생중계를 보던 가족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대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습관토의 절규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헌신이 마침내 한 나라를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습관토의 공개 사죄 후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복귀를 간청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의 압박이 워낙 거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직접 서울에서 자카르타로 날아왔어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국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시 배신당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 회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한국 현대차 본사에서는 주주들이 반발했어요.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다, 또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주주 가치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20년간 함께 해온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의 결단으로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복귀 조건이었어요. 현대차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료와 교육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직한 기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에는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현대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한국 플래카드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 회장이 공항에 내리자 인파가 환호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일제히 한국어로 합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해요 현대.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하며 울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까지 감사를 표현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경제 회복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현대차 복귀 발표 하루 만에 증시가 15% 급등했어요. 실업률은 한 달 만에 10%로 회복되었습니다. 문 닫았던 협력업체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희망병원도 재개원했습니다. 디토 어머니가 안토니우스 박사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기술학교 학생들도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직, 성실, 상생을 국가 모토로 채택한 겁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정직함이 한 나라의 철학을 바꾼 거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의 품격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보도했어요. BBC는 정직 경영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차 모델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현대차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 경영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논문이 쏟아졌어요. 유엔에서도 현대차를 지속가능 경영의 세계적 모델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며 고백했어요. 나는 한국을 의심했다.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한국 기업을 불신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정직함이 내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그들의 정직함이 세상을 바꿨다. 한 기업의 철학이 한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국이 이 나라 사람들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 것 같습니다. 정직함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기업이 음모에 의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복귀를 포기하지 말고 정직함을 지켜야 한다면 한국 최고를 위험하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맞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직함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정직함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다는 걸 현대차가 증명해 보였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2억 7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